야, 오늘 뭐 몇 개를 찍는지 모르겠네요. 악기상 이거 하면은 대기가 끝나요. 와, 진짜, 오씨, 진짜 대기가 끝납니다. 악기상 여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필기노트는 44쪽입니다. 악기상 보겠습니다. 뭐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악기상, 나쁜 기상이라는 거죠. 나쁜 기상. 이 나쁜 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적운, 층운 두 개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태풍할 때 적란운도 배웠잖아요. 주로 그 정란운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 악기상이 생겨요. 그래서 악기상 지금 보시면은 뇌우부터 황사까지 6개가 지원에 등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정란운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정란운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구름의 종류는 사실 적운, 층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엄청 막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적운은 조금 두꺼운 거, 층운은 얇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란운은 와 어지러울 난자를 썼다 그랬죠. 애가 약간 좀 지랄 맞을 정도의 상승기류 때문에 비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내리고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난리 치는 친구가 바로 이 정란운. 그래서 난리 치는 구름이다. 적란운이라고 합니다. 이 정란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원 수준에서 강한 상승기로 만들어지면 구름 만들어지고 당연히 눈이나 비나 이런 걸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강한 상승기류, 오케이.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언제 생기는데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 번은 들어놓고 이해해 놓는 건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일단 강한 상승기류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첫 번째, 저기압 중심에서는 당연히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뜨겠죠. 그러니까 상승기류 생기는 거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나면 전선면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찬 공기 쪽으로 누워. 그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 그렇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기류가 생길 수 있겠죠. 강한 상승기류가. 특히 한랭전선면처럼 전선면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애가 확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기류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랭전선면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좁은 구역 소나기였잖아요. 저군형. 온난전선은 전면에 넓은 구역 층운밖에 안 만들었지만. 세 번째는 이거. 한여름철에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소나기 막 내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지표 가열로 인한 강한 상승기류 혹은 지표면의 부등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듣고 흘려요. 예를 들면 열대지방이라던가 한여름철이라던가 이럴 때 이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끔 아침에 일기 기상캐스터 누나들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오늘은 지표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뭐 소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왜 대기 불안정이 생기냐면 태양빛이 막 내리쬐면은 특히 아스팔트 같은 데는 순식간에 막 달궈질 수 있겠죠. 순식간에 여기가 뜨거워진다라는 거, 순식간에 이 위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라는 거고, 순식간에 그 친구가 확 뜰 수 있겠죠. 확 떴다라는 거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를 확 채워주려고 또 애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어떤 순환이 생기고, 특히 확 뜬다고 하면은 이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서 정란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 떠가지고 정란운이 만들어지면 쫙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서 아까 달궈졌던 데를 다시 식혀주기도 합니다. 지구가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너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어 이러면서 이제 식혀주는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강한 상승기류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당연히 여름, 겨울 중에 어디가 좀 더 많이 생길까요? 뜨겁게 데피기 좋은 여름. 낮과 밤 중에 당연히 낮에 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그 열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은 중심에 강한 정란운을 동반하기는 했었죠. 그래서 열대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기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좀 공부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주된 강수가 주로 정체전선, 장마에 집중돼 있죠. 경험상 알고 있지만은 우리 비가 보통 어느 계절에 내려요? 여름에 쫙 내리고 뭐 딱히 다른 날에는 비 잘 안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힘싸움하는 정체전선 그쪽에 찬 공기 영역에 정체전선이 생겨가지고 비 내린다 했잖아요. 그 비 내릴 때 거의 대부분의 강수가 쫙 내려요. 여름철, 초여름에. 그거 다음에는 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태풍 정도. 얘네 두 개 하면 사실 거의 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부등가열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왕왕 소나기 내리는 거 정도가 사실은 주된 강수고 겨울철에 겁나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산발적인 지식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뇌우입니다. 뇌는 번개 칠 때 뇌, 우는 비우자. 그래서 천둥번개 뇌자에 비우자라서 천둥번개 소나기를 뇌우라고 얘기해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생긴다? 강한 상승기류로 인한
정란운. 얘는 디테일을 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이 그림을 눈으로 사진 찍듯이 찰칵 찍어서 다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려놓고 나오거든요. 그냥 대놓고.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순으로 갑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적성소.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처음에 적운 단계 때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서 적운을 막 만들어요. 그쵸?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적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디테일한 자료 보면은 약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비 없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적운 단계에는 강한 상승 기류 타고 비가 적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단계 이름 뭐죠? 성숙 단계. 적운에서 얘가 좀 성숙해지는 단계가 되는데 성숙 단계가 되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기류와 아까 상승 기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죠? 대륙권 계면. 그러면 애가 올라갔다가 튕겨서 작용 반작용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 기류랑 하강 기류가 공존하게 됩니다. 성숙 단계는 애가 좀 힘이 세져서. 이때 아까 말했던 천둥, 번개, 소나기, 돌풍, 우박 이런 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 중요해요. 그림 봐봐요. 상승 기류 쪽에 있나요? 하강 기류 쪽에 있나요? 하강 기류 쪽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 이거 좀 체크. 이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하강 기류 쪽에 막 이렇게 집어 뿌리듯이 이쪽에서 강한 비가 내린다라는 거 체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나중에는 소멸 단계로 가는데요. 소멸은 언제 소멸하죠? 안정할 때. 안정하다는 말은 애가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가 쫙 깔리면서 더 이상 구름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때는 하강 기류가 우세해서 구름이 소멸하고 강수가 약해지는 뭐 재미없습니다. 이 디테일 외워주시면 됩니다. 적운, 성숙, 소멸 단계의 각각의 디테일. 그 중에서도 이거 성숙 단계에서 우박이라는 게 하강 기류 쪽에 비와 같이 내리는데 요 우박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우박. 우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우박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정란운이 생겼을 때 생기는데요. 우박은 주로 1cm보다 좀 작은 애들을 말을 하고요. 크면은 커봤자 한 2, 3cm? 근데 가끔 이제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만한 막 우박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박살나 있고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그런 거 또 종종 등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되지 뭐. 여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우박을 치면은 보통 한 2에서 3cm, 그죠?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우박이 좀 빡세게 내리면 우박에 왜 이렇게 안 나? 우박 피해.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동차 막 박살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우박이고 그래서 악기상에 들어있는 거죠. 잘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데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상승기류 타고 막 생기잖아요. 걔가 고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죠? 위로 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 20도 이러면 19, 18, 17, 16, 15 가다 보면은 0도선을 만나겠죠. 그치? 0도선보다 더 올라가다 보면은 마이너스도 있겠지. 그죠? 0도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영상, 0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영하겠죠. 사실은 구름은 물방울의 집단이죠. 액체의 물방울의 집단인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0도씨 영상 지역과 0도씨 영하 지역으로 나눴을 때 0도씨 영상 지역은 당연히 구름들이 물방울로 존재하겠죠. 근데 얘보다 높아서 추운 지점, 즉 영하 지역은 당연히 얼음으로 존재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얼었으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뭐 이거 정확한 온도는 몰라도 되는데 0도랑 마이너스 40도 사이에는 액체인 물방울과 고체인 빙정이 공존해요. 이거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상태 변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물방울은 당연히 0도 이상 지점에 마이너스 40도보다 낮아지면 여기는 뭐 더 이상 뭐 물방울로 존재할 수가 없어. 빙정이라는 얼음 결정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이 애매한 온도, 애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매한 온도에서는 물방울과 빙정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을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빙정이라는 친구와 함께 존재하는 이 물방울의 이름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하냐면 분명히 얼어야 될 온도죠. 과하게 냉각된 물방울이죠. 근데 얼었다 안 얼었다? 안 얼었어. 특이한 친구예요. 이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이 존재하는 영역이 여기 생기는데 여기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우박이 발달하느냐. 관행각 물방울은 고체, 액체, 기체 뭐게요? 물방울이니까 액체. 빙정은 결은 얼려있는 결정이니까 고체. 이 과정에서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노란색 글자와 함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을 하면은 액체가 증발하니까 뭐가 돼요? 기체인 수증기가 되죠. 얘가 수증기가 구름 속을 날아다니다가 빙정에 달라붙어요. 승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겹이 빙정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우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행강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얘가 성장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문장을 좀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빙정에 겹겹이 애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층상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디테일로 우박의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 우박은 재밌는 게 점점 이렇게 위쪽에서 이 부근에서 우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애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지. 떨어지는데 강한 상승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상승기류 타고 다시 올라가. 또 더 커져.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기류 타고 올라가. 이걸 막 반복하면서 애가 점점 커져요. 근데 이게 무한히 커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떨어지는데 상승기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무거우면 떨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우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박이 언제 더 커질 수 있을까? 상승기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집중호우, 집중세우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국지성 호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좀 외워줘야 될 포인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는 건 이 기준을 외워야 돼. 이건 지금 외웁시다. 1시간에 30mm보다 많이 내리거나 하루에 80mm보다 많이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1시간에 30mm 이상, 3cm 이상, 하루에 8cm 이상, 80mm 이상 내리면 이게 집중호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여유가 되면 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온 적은 없는데 하루에 영강 수량 전체 365일 동안 내려야 되는 비중에 하루에 10%가 내려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문제에서 등장한 적은 없는데 이거 두 개는 실제 데이터 해석할 때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된다. 집중호우는 1시간에 얼마? 30보다 많이. 30cm 아니고 미리. 하루에 얼마? 80mm보다 많이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한다. 집중호우랑 호우의 차이는 뭐냐면 호우 앞에 집중이라는 게 붙었으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구역에 막 때려 박는 게 집중호우고요. 그냥 호우는 사실은 어떤 얼마나 오래인지 아니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제약받지 않고 그냥 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 규모나 공간 규모라는 말은 요거 그냥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투 내용이에요. 지투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라던가 뇌우, 태풍,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는 친구들은 규모도 크더라. 혹은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친구들은 오랜 시간 지속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시간 규모, 공간 규모는 저거에서 등장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 폭설! 폭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폭설은 사실은 지원 수준에서 폭설 나오면 뭐라고 했었죠? 서해안의 폭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한랭 기단의 변질 기억나죠? 그래서 서해안 폭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던 한랭 기단의 변질 복습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파편이 넘어와서 한랭 기단의 변질로 여기다가 막 폭설을 뿌려주는 거. 이 외에도 사실 얘는 출제가 거의 안 되는데 동해안에도 사실 폭설이 나긴 나와요. 뭐 알다시피 우리가 눈 하면은 떠오르는 게 강원도잖아요. 뭐 산 지역에 그 산 지역에 애들이 공기가 쫙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머 산을 타고 올라가네. 공기가 상승하네. 구름 생성하네. 비 내리네. 근데 비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눈 내리네. 그게 동해안 폭설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에 의한 상승기류로 구름이 생겨서 비가 아니고 여기 눈이 내리는. 얘는 그래서 지형에 의한 공기의 상승 때문에 태백산맥 동쪽 지방에 이렇게 눈을 많이 내리는데 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투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왕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 지원 수준에서 폭설이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얘를 내지 않고 얘를 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원에서 문제 푸는데 폭설이 딱 등장했다? 거의 99.9%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즉 한랭 기단의 변질로 인해서 서해안에 폭설 빡 뿌리는 거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집중호우는 다시 한번 1시간 30mm 이상, 하루 80mm 이상.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리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얘는 좀 지금 바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 남았다. 강풍. 당연히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겨울과 여름에 강풍이 부는 세팅 정도는 기억하면 좋은데요.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부나요, 적게 부나요? 경험상 알고 있죠. 많이 불잖아요. 지금 패딩 입고 계시잖아. 그죠? 많이 부는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이건 지금 여름철 얘기도지만 시베리아 고기압, 우리 앞에서 봤었죠. 오랜만에 수업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원래 목이 잘 안 아픈 사람인데. 요거 여름과 겨울 중에 뭐가 더 우리가 경험상 풍속이 빠른 거 알고 있죠? 겨울. 여기서도 등장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등갑선 강경이 굉장히 촘촘하잖아. 그죠? 그래서 강풍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좀 많이 부는 경향이 있고요. 여름에도 바람이 겁나 빠르게 불 때 있었잖아. 뭐죠? 이 녀석, 태풍. 태풍의 등갑선 아까 그려드렸잖아요. 굉장히 좁고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황사. 자, 황사는 뭐 워낙 많이 들어봤지만은 황사는 주로 무슨 계절에 오죠?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봄. 봄철에 많이 와요. 봄철에 많이 오는 이유는 이건 좀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순서. 근데 겨울과 가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봄이 제일 많다라는 거 별표. 얘는 좀 무조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름철이 제일 적다라는 거.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봄이 제일 많고 여름이 제일 적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황사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몽골 사막이라던가 중국 북부 공장 지역에서 많이 날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여기에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죠? 편서풍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먼지가 그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한테 오는 게 황사예요. 황사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날아오게 되냐면 요 메커니즘, 요거를 이제 별표치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발원지, 즉 몽골이나 중국 북부 지역에 저기압, 상승 기류가 생기면 상승하니까 여기는 수렴 발산? 수렴하죠. 그러니까 북반구니까 무슨 방향? 반시계, 그죠? 반시계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요 몽골이나 중국 북부 사막 지역에서 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도 먹을까요? 먼지도 먹어. 먼지를 쫙 먹고서 올라온 애가 상층에 편서풍 타고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이거 별표. 우리나라에 하강 기류가 있어야 위쪽에 있는 게 우리한테 배달이 되겠지.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저기압이 있으면 안 내려와요. 그렇잖아. 우리나라에도 상승 기류인데 얘가 왜 내려와? 발원지에 기가 막히게 저기압성 상승 기류가 있고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하강 기류가 있으면 올라갔던 애가 상층 편서풍 타고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다. 요게 황사의 전부. 어느 계절에 많이 생긴다? 봄. 어느 계절에 제일 안 생긴다? 여름.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친구가 날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냐면 앞에서 우리가 기단 잠깐 배웠지만 양쯔강 기단이라는 친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황사가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이 있으면 애가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기가 좀 편하겠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겨울, 봄, 뭐 초여름, 여름, 가을 이렇게. 그래서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데 생각해보면은 봄에는 황사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가을에 황사 많이 일어나나요? 생각해보면은 가을 황사가 있긴 있는데 봄철만큼 심하진 않잖아요. 아니 똑같은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데 왜 봄에는 황사가 심한데 가을에는 황사가 잘 안 생길까? 우리나라.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거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얘의 앞 계절이 뭐였는지 생각하면 편해. 봄 앞에는 겨울이었죠. 건조한 계절이었잖아요. 공기가 똑같은 세팅일 때도 막 상승해서 막 내려오기 편해요. 공기가 방방방방 뜨잖아, 건조하니까. 근데 가을 입장에서는 앞 계절이 뭐였죠?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 막 뿌려도 되고 축축하니까 먼지가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단이 있을 때도 있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봄철이 좀 더 황사가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저도 작년에 그 오준쌤 인강 보면서 깨달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플한 설명이고 G2라던가 지구과학을 좀 더 딥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저기압과 고기압은 세트로 다닌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했었냐면 이동성 고기압 설명드릴 때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로 요 그림 할 때 요거 할 때 고기압과 저기압은 세트로 다니는 경향이 있다. 저기압이 하나 가면 고기압이 오고 고기압이 하나 오면 저기압이 오고 편서풍 타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 태풍을 태풍이 지나가서 황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발원지에는 뭐가 있어야지 황사가 생기기 좋죠? 저기압. 발원지에 저기압이 있는데 얘는 항상 고기압과 세트로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압이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편서풍 타고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 세트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재밌는 건 상층에 떠버린 먼지는 고체 입자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더라도 애가 뒤쪽으로 이렇게 처질 수 있겠죠. 먼지가 뒤쪽으로 처지는 거야. 먼지가 여기서 이렇게 떴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은 바로 가는 반면에 먼지는 이렇게 처져.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재밌는 게 발원지에 있던 저기압에서 뜬 먼지가 처져서 뒤따라오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황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뭐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식상 황사에서 날아오는 먼지는 보통 1에서 30 마이크로미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얘는 PM 몇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PM이 말 그대로 particulate matter, PM, 미세먼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크기를 보시면 한번 머리카락 잡아볼래요? 머리카락 잡았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굵기냐면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50에서 70. 근데 PM10은요. 10 마이크로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50 정도라고 치면 PM10은 개의 5분의 1. PM2.5 있죠.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에 다시 4분의 1.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축구를 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이제 폐를 취하고 근육을 얻고 폐를 잃는 그런 어떤 연금술을 하시고 싶다면은 꼭 마스크 안 쓰고 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악기상 끝. 굉장히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말 그대로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고생하셨습니다. 대기 끝!